한국하고 중국이 똑같은 시장에서 부딪히게 되면 이제 한국이 판판이 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률 5%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숙자가 넘쳐나요. 이게 지금 중국식 발전인 겁니다.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망해가는 완전히 이중구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위대한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시진핑 주석의 권력 1인 독재가 확실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포 사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기강이 문란해졌고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잘려서 군대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다고 해요. 미국이 이달 초 중국에 34% 고율 관세를 추가하자 중국은 곧바로 34% 보편 관세로 맞받아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는데요. 중국은 미국의 관세 공격이 타격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걸까요?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그 나라 GDP 중에서 미국에 대한 수출액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이나 멕시코는 27%, 28% 수준이잖아요. 캐나다는 20%고 굉장히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저 나라들은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치명타를 입습니다. 근데 중국은 한번 보세요. 2.5%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중국에 미국에 대한 수출액이 많기는 하지만 중국 경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별로 그 나라에서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7%입니다. 저기 그래프에서 나오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다지 큰 타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타격이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 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를 찾아가 가지고 미국에다가 투자할게, 미국에다 자동차 공장 만들게, 철강 공장도 만들게 하고 먼저 찾아간 이유는 제일 치명타를 입는 데가 바로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 산업들은 뭐 타격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치명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우리나라도 꽤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인 거죠. 중국은 2.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테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타격을 입는 거는 사실이죠. 입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치명타를 입는 건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 더 골치 아픈 겁니다. 왜? 중국이 미국 정치가 아주 괴롭게 생각하는 고통스럽게 여기는 데들을 골라서 지금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금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농업이에요. 그럼 미국 농산품의 수입을 차단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미 미국의 10개 주, 10개 주가 법원에다가 트럼프 관세를 중지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이걸 견뎌내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관세의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부과하는 관세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고통을 당했을 경우에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왜? 그게 민주주의고 개인주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어떠냐? 야, 조용히 있어.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 되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야,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어떡합니까? 그거를. 네. 그러니까 중국은 그 고통을 견뎌내요. 미국보다 훨씬 쉽게 견뎌낼 수 있어요. 미국은 못 견뎌요. 지금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야, 너 괴로울걸? 나보다 네가 더 괴로울걸? 나도 괴롭지만 너는 더 고통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네가 숙여.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시진핑 주석이 그 아세안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을 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동반자 관계야, 우리가 다. 미국이 저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 같이 괴롭힘을 당하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같이 괴롭힘을 당하는 나라끼리 우리 잘 어깨동무하고 잘 버텨봅시다. 뭐 이러고서 이제 거의 순방 외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죠.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나라 국민들이 이걸 얼마나 잘 버티느냐의 게임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버텨내고 있는 것이죠. 중국 정부가 향후 부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4대 국유은행에 100조 원을 투입했는데요. 중국의 부동산발 금융위기설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금융위기는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금융위기 없다고 봅니다. 금융위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은행이 파산하는 거거든요. 은행이 빚을 못 갚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다 국영은행이에요. 지방의 자그마한 은행들, 소형 지방은행들은 민영은행들이 꽤 있지만 중앙에 있는 큰 은행들은 4대 은행, 5대 은행 뭐 이런 것들은 다 국영은행이어서 그 아무리 빚이 많다고 하더라도 부도가 날 수는 없어요. 왜? 중국의 중앙은행은 인민은행 아닙니까? 중국에서 돈 찍어내는 데는 인민은행이잖아요. 네. 인민은행이 돈을 찍어서 문제가 되는 국영은행한테 돈 주면 돼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랬었거든요. 박정희 정부 때를 생각을 해보면 빚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뭐 널려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정부 주도로 하면서 그 은행 빚을 얻어가지고 다 기업들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부실 기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기업들로부터 그 은행들이 대출한 준 돈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 부실 채권이 되고 그래서 은행이 거의 망하는 수준이 됐잖아요. 그런 은행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한국은행 특별융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데다가 그냥 돈을 준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이 은행이 갖고 있는 부채들을 다 없는 거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없는 거죠. 뭐 돈이라고 하는 게 뭐 별겁니까?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는 종이로 찍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뭐 온라인에서 없는 거로 하면 그냥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중국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 98년 외환위기 났을 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대외부채예요. 대외부채. 외국인들에게 빚을 얻은 거, 그래서 못 갚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달러를 찍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거는 미국이 찍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대외부채가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98년도에 외환위기가 국가 부도 상태가 된 거는 한국은행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달러 빚 문제는. 그래서 결국 IMF가 와서 제발 좀 우리 부도 좀 막아줘 하고 사정을 했고 그래서 소위 IMF 위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게 됐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 대외부채가 얼마냐? GDP의 13%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얼마냐? 37%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외부채가 아주 작아요. 중국 전체 부채 총액을 다 합치면 GDP의 370%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중에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갖고 있는 그 부채가 한 170% 됩니다만은 가계부채가 한 80% 되든가 뭐 그 정도 되고. 그런데 대외부채는요, 그중에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도가 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부도가 나면 뭐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어떻게 다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저 부동산 개발 헝다그룹이라든가 또 비그위안이라든가 이런 그 부도가 난 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도대체 뭐냐? 그거는 인민은행이 안 봐준 거예요. 일부러 부도를 낸 겁니다, 말하자면. 왜? 부동산으로 이제 경제 성장 안 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래서 그런 대로 국영은행들이 돈을 집어넣지 않고 다 대출 회수하고 다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부도가 나죠. 그 돈은 다 어디로 그러면 넣느냐? 대출금은 다 소위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부문으로 그 돈들을 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질 생산력은 어떤 것이냐? 소위 첨단 산업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 전기차, 우주 항공 산업, AI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위 신질 생산력, 하이테크 산업들 이런 데로 돈을 쫙 넣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돈을 다 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냐. 이런 첨단 산업들은 발전을 하는데요. 이건 눈부시게 발전하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더 발전된 산업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이 똑같은 시장에서 부딪히게 되면 이제 한국이 판판이 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첨단 산업들이 쫙 발전을 하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들의 삶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인민들은 굶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손님도 없고 청년 실업은 뭐 급격히 높아졌고 공식적으로는 20몇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청년의 절반 정도는 실업자인 상태가 되어 있는 거고 뭐 이런 상태인 겁니다. 길거리에 노숙자가 넘쳐나고 자 한편으로는 경제성장률 5%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숙자가 넘쳐나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지금 중국식 발전인 겁니다. 그런 첨단 산업들이 발전을 하는데 그건 거기만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인민들의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그걸 사주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걸 사주는 사람은 세계가 그걸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하고 저런 관세 전쟁이 터져버리고 유럽에서도 안 살려고 하고 이런 거예요. 네. 자동차 산업을 예를 들자면요. 중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이요. 연산 5,100만 대입니다. 5,100만 대예요. 그런데 중국의 수출이 얼마냐면 500만 대예요. 자동차 수출이. 내수가 얼마냐면 2,600만 대예요. 수출이 500만 대예요. 그러면 남는 생산 능력이 있잖아요. 그 남는 생산 능력, 그건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과잉 생산, 과잉 공급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그 소위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그 하이테크 산업들은 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 부어서 공장들을 만들고 거기에 하이테크 인력들을 양성하고 하는 거죠. 엄청난 인력들이 지금 양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돈을 쓰면 쓸수록 중국이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망해가는 그런 거죠. 완전히 이중구도 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중국은 왜 그렇게 하는가? 시진핑 주석은 왜 그렇게 하는가? 중국 공산당은 위대한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위대한 중국은 서방식 자본주의, 썩은 자본주의식의 발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썩은 자본주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비가 성장을 이끄는 거예요. 이거는 썩은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 위대한 산업들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일반 인민들의 소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일반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는데? 라고 해서 등장을 한 것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도를 해서 민영경제 촉진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민영경제 촉진법.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중국은 완전히 국진민퇴라고 하는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즉 국영기업이 나아가고 민영기업, 민은 퇴장. 그래서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데들이 막 탄압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 학원 산업 이런 것들도 다 위축되고 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민영 산업들이 쫙 쪼그라든 거예요. 그리고 국영 산업이 쫙 커지는 거죠. 그게 소위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게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이름이기도 하고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다 같은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다. 이 정도까지 되면 이건 곤란하다. 국민들의 불만이 자꾸 커지니까 그것을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군사력이라든가 공안 이것만 가지고 누르는 건 좀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불만을 누그러뜨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하자니까 민간 산업이 살아나야 되는 거고 또 민간의 돈도 좀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영경제촉진법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 제안이 돼서 상당히 논의가 됐었는데 지난 3월에 양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양회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이 공산당의 회의입니다만은 여기에 그게 상정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 민영경제촉진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겁니다. 무슨 갈등이냐? 중국 공산당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뭐냐? 그거는 당헌에 이미 규정이 돼 있어요. 자본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자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민간 경제잖아요. 민간 경제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는 공산당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그런데 등소평 이후에 그 민간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그것이 중국을 이렇게 성장을 시켰잖아요. 그 민간 경제가 국영 경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죽였는데 시진핑이 다시 좀 어느 정도는 살려야 돼. 그래서 그런 법안을 만들었지만 그 중국 공산당 안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아니 궁극적 지향점은 그건데 민간 경제를 이렇게 했다가 그게 뒤죽박죽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그런 논란이 굉장히 심한 거고 그래서 상정조차 되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이야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민영경제 촉진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민간경제 돈 좀 풀어야지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지금 돈 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돈 푸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기업들의 그 빚을 탕감해주고 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 그걸 안 했는데 민간 기업도 어느 정도는 국영 기업 비슷하게 좀 해줄게. 일시적으로나마 하는 그런 제스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중국이 나아가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고 있는 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중국의 서열 3위인 허웨이둥이 40일째 실종되면서 숙청설이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고위 간부들을 숙청을 하고 있다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 걸까요? 중국의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권력 일당 독재, 1인 독재가 확실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 내막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게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지금 숙청을 계속 해왔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고 나서 수많은 숙청들을 했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숙청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 1인 독재 권력을 확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숙청당한 대상들은 대부분 자기 반대파들이었던 거죠. 네. 등소평 그 시스템, 등소평 시스템에 수많은 파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파벌의 지지를 받아서 시진핑이 주석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진핑은 숙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반부패가 명분이었습니다. 너무 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반부패 숙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 인민들 대다수가 박수를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시진핑은 자기 반대파들을 다 몰아내고 자기 사람들을 거기다가 다 앉힌 겁니다. 특히 군대가 다 그랬던 거죠. 군대를 다 자기 사람으로 앉혔는데 최근에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앉힌 그 사람들을 잘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냐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포위를 하고 이제 대만 봉쇄 훈련을 하잖아요.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 대만 봉쇄 훈련을 하는데 그 봉쇄 훈련에서 한포 사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기강이 문란해졌고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잘려서 군대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다고 해요. 그런 소식들이 계속 흘러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건 도대체 뭔가? 뭐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잘라내는 건가? 여기에는 두 가지의 추측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편들, 그러니까 시진핑에 대한 충성파들 있잖아요. 그것을 습가군, 쉬자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진핑 밑에 뭐 일종의 가솔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부패해서 이들이 미사일이라든가 또 무슨 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너무 많이 띄어먹다 보니까 그 군대 그 무기들이 형편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이걸 도저히 시진핑 입장에서는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을 내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중국 내부에 파벌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반 시진핑 파벌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그들이 압력을 가해서 시진핑도 자기 사람을 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들이 주도를 해서 시진핑 계열의 그 간부들, 그 사람들의 비리를 계속해서 폭로를 하고 고발을 하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도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어떤 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제일 그럴듯한 설을 보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위안홍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호주에 망명을 해 있는 전 베이징 대학 법학 교수예요. 이 사람이 이제 계속 그 에포크 타임스라든가 이런, 에포크 타임스는 어떤 매체냐면 이거는 반중 매체입니다. 반공산당 매체예요. 이게 그 파룬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광화문에 가다 보면 이제 그 파룬궁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뭐 붙여놓고 공산당이 이래서 나쁩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 그런 데를 보셨을 텐데, 그게 파룬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그거를 완전히 해체시키려고 하고 뭐 이제 그런 계속 탄압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자기들 매체를 만든 거예요. 그게 에포크 타임스인데, 그 에포크 타임스가 그 위안홍빈이라고 하는 호주에 망명한 이제 중국 교수, 이 사람의 폭로, 중국 내부 문건을 그 사람이 가지고 폭로를 했더라고요. 거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에는 시진핑의 기세가 너무 기세등등했기 때문에 아무도 시진핑의 반항을 못했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상황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진핑에 대한 인민의 지지가 자꾸 흔들리고 있대요. 시진핑,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도 인민의 지지가 여전히 중요하긴 합니다. 민주국가처럼 뭐 그렇게 뭐 권력이 교체된다든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인민들의 지지 또는 인민들의 불만, 이런 것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거 불만들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경제가 저렇게 형편없으니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대만에서 저렇게 한다는데, 대만을 포위를 하고 저렇게 한다는데 저게 군대가 제대로 된 것 같지도 않고 뭐 진척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 그것도 말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들의 지지가 떨어지고 인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 시진핑 세력들이 거기에서 소위 발호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반 시진핑 계열이 크게 두 계열이 있는데, 하나는 등소평 계열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마오쩌둥 계열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오쩌둥 때 중국은 워낙 이 큰 나라고 인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파벌도 그만큼 많겠죠. 당연히 어느 나라나 다 파벌이 있지만 중국은 특히 파벌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1960년대 70년대에 문화대혁명과 홍위병 운동 이런 걸 거치면서 모택동에 반대하는 자들을 싹 쓸어버린 거예요. 싹 다 죽여버리고 뭐 감옥에 보내버리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마오쩌둥 1인 체제가 확실하게 성립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오쩌둥이 사망을 하잖아요. 1979년에 78년인가 사망을 하고, 그러면서 등소평이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등소평 체제는 1인 체제가 아니고 집단 지도 체제를 지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수많은 파벌들이 다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 태자당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샹하이방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공청단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수많은 파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파벌들이 연합해서 일종의 연합정권 같은 거를 만든 겁니다. 등소평은 그런 방식을 지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라고 불렀죠. 그것을 인민에 의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당내 민주주의. 그래서
뭐 권력도 어느 정도는 이제 순환하는 뭐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런데 시진핑이 집권을 하면서 그들의 그 수많은 파벌들의 지지를 받았죠. 사실은 지지라기보다 그 파벌들이 서로 싸우다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어떤 파벌도 아닌 색깔이 약한 사람을 그러면 임시로 주석으로 하자 해서 등장한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그렇게 색깔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진핑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반부패 운동을 벌이게 되잖아요. 반부패 운동은 전 인민의 열화와 같은 박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인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것들이 말이야 경제 성장을 한다고 했는데 지들이 다 돈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그런 모양이 됐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일 큰 부자들은 누구냐? 바로 당 간부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막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나고 그런데 시진핑이 주석이 되면서 그 자들을 다 쫓아낸 겁니다. 다 쫓아내고 뭐 감옥에 보내고 막 그렇게 하니까 박수를 받은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자기 반대파를 제거하고 자기 편을 그 자리에 다 앉히는 그래서 1인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진핑에 대한 인민의 지지가 약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반대파들이 스물스물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크게 두 부류가 등장을 한 거예요. 등소평 계열. 네. 등소평 계열은 바로 그러니까 이 개혁 개방 이쪽을 지향하는 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등소평 시절의 그런 정책들. 또 다른 하나는 마오쩌둥 파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 그러니까 공산당 일당 독재를 지향을 하지만 시진핑은 아닌 거야. 거기에 지도자 그 리더가 누구였냐면 보시라이라고 하는 충칭 시장이었죠. 그래서 시진핑이 집권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중국 1인자였었어요. 사실은 보시라이라고 하는. 근데 시진핑이 집권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보시라이를 감옥에 보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마오쩌둥 계열도 뭐 질이 멸렬해졌는데 다시 그들이 어느 정도 힘을 모으기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을 몰아내야 되니까 이 등소평 계열과 마오쩌둥 계열이 이제 힘을 합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이 두 계열은 앙숙이었어요. 그런데 힘을 합치게 된 거죠. 왜? 시진핑을 일단 몰아내야겠다는 거니까. 이런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위안홍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한 거고 그걸 에포크타임즈 뭐 이런 데서 이제 보도를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진실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중국 내부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위안홍빈 교수는 내부의 그 문서를 입수한 것이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두고 봐야 됩니다만 아무튼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현재 트럼프발 관세 전쟁 속에서 올해 1분기는 대미 무역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요.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어떨 것 같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이 중국을 때려줌으로 인해서 한국은 가장 큰 반사이익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은 상태가 지속이 되었다고 한다면 한국의 주력 산업은 다 무너졌을 거예요. 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다 무너졌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왜냐? 중국의 산업의 수준이 소위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그 산업들 그거는 다 우리의 주력 산업하고 다 부딪혀요. AI만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다 부딪힙니다. 자,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의 관계를 놓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일본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소니도 망하고 토시바도 망하고 히타치도 망하고 일본의 그 기라성 같은 전자산업들이 다 망해요. 조선업도 거의 다 망하다시피 그렇게 됐고 누구 때문이었냐? 한국 기업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삼성,
삼성전자, LG전자, 또 뭐 포항제철 뭐 이런 데들의 가성비가 그러니까 품질은 일본하고 비슷하고 가격은 일본보다 훨씬 싸고 그러니 시장에서 똑같은 시장을 놓고 경쟁을 벌이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사겠어요? 한국산 제품을 사는 거예요. 글로벌 소비자들이 한국산 제품을 사니까 일본산은 안 팔리게 되는 거고 그 일본 기업들은 망하는 거죠. 그게 잃어버린 뭐 30년이니 20년이니 하는 그 사연이 단순히 일본의 거품이 꺼졌다 그게 아니고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한국 제품한테 뒤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물건을 팔 수 없게 된 거고 한국이 잘 나가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난 2010년대 중반 2020년 그 무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똑같이 그렇게 된 겁니다. 제품의 품질은 거의 비슷해졌는데 가성비는 훨씬 좋아. 그러면 한국 차 안 팔리죠. 한국 철강 제품 안 팔리죠. 한국의 석유화학 제품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장을 놓고 부딪히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또 무슨 롯데 케미칼 이런 데들 보세요. 뭐 거의 망할 지경이잖아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 중국하고 직접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도체도 그럴 상황이었어요. 반도체도 그럴 상황이었는데 트럼프가 1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으로 이 서방의 반도체 기술이 넘어가는 걸 다 차단해 버렸잖아요. 차단해 버리니까 중국은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게 된 거예요. 10나노 이하짜리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장비를 수입할 수 없게 된 거고 사람도 다 차단이 돼버린 거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걸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전자가 만드는 거 다 만들고 있을 겁니다. 보나 마나예요. 근데 그걸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그리고 시장도 좀 그렇잖아요. 지금 이미 다른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선업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 때리기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올해쯤 되면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한 10%대로 떨어졌을 거라고 보고 일본은 아마 0이 됐을 거예요. 중국이 한 90 이렇게 됐을 겁니다. 보나 마나요. 왜? 그들의 가성비가 워낙 좋죠. 그 가성비는 어디서 나오느냐? 중국 사람들이 일을 잘하게 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플러스 정책 자금이 너무나 값싸게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로 아주 값싼 정책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중국 제품의 원가가 그렇게 싸고 그러다가 보니까 가성비는 좋아지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제품을 어떻게 팔겠어요 거기다가. 그럴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경제전쟁을 벌이게 됐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여러 분야에서 중국을 끊어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비는 시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빠지는 시장이 생겨난 거죠. 그게 바로 한국 기업들의 시장인 겁니다. 그런 시장이 뭐냐? 그게 조선업이고 그게 원자력 발전이고 방산도 그런 시장이고 또 제약업도 그렇습니다. 제약도 미국의 이 글로벌 제약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글로벌 제약 기업들이 하는 거는 제품의 컨셉을 만들고 그 신물질을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연구 개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약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아이디어만 있고 신물질만 있다고 해서 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현장에서 공장에서 약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공장 실험실에서 뭐 그 생물학적 제재나 이런 것들을 다 제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제조는 미국 기업들이 하지 않아요. 안 합니다. 그건 누가 하느냐? 그거는 중국의 CDMO들이 하는 거예요. 우시제약이니 이런 데들이 미국의 글로벌 제약회사가 뭔가 이 약품의 컨셉을 정하고 신물질을 개발하고 하면 그것이 FDA를 통과한다. 식품의약청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그걸 받아서 대량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중국에 제일 많고 인도에도 꽤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로직스 같은데 그런 데들인 거예요. 그게 CDMO라고 하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기 상표를 붙이는 약은 없잖아요. 하지만 엄청난 약을 생산을 합니다. 거기서. 왜? 위탁 생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미중 갈등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또 미국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에다가 이 약품 제조를 위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인들의 이 DNA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야, 이거는 위험한 거야. 미국인들의 생체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이거는 막아야 해. 그래서 소위 바이오 시큐어 액트라고 하는 것을 성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시큐어 액트, 그러니까 생물 보안법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만들어졌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중국에다가 그런 그 유전자 정보가 넘어가는 그런 약은 중국 기업한테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법이 초안이 됐고 하원을 통과했어요. 상원은 통과 못했어요. 근데 언제든 그게 통과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글로벌 제약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언제든 저 법이 통과될 수 있겠네? 그러면 지금 가성비가 제일 좋은 기업들, 그 CDMO는 중국 기업들인데 중국에 저걸 넘기면 안 되잖아. 위험해지는데 저거 언제 이게 차단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다른 데다가 넘겨야 되네? 어디에다 넘기지? 그게 인도, 한국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니 뭐 SK 바이오로직스니 이런 그 우리나라의 CDMO들의 일감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도 그러니까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하지 않는 시장들이 있잖아요. 그게 철강이고 석유화학이고 뭐 이런 데들입니다. 이런 데는 한국 제품이 국내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중국 제품하고 직접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데는 맥을 못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력 산업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가 자꾸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그래도 미국 정부가 봐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고 한국에서는 비즈니스 환경이 아주 안 좋은 데다가 중국하고 직접 맞닥뜨려야 되는데 미국으로 가면 미국이라는 시장은 최소한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그야말로 힘센 자의 세상, 강자들이 서로 힘 가진 만큼 뺏어 가지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우리 한국 경제도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위기는 시장이 사라지고 있다. 플러스 한국의 자본이 한국의 투자가 미국을 향하고 있고 한국의 첨단 인재들이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수요도 내수도 다 줄어들고 있어요. 내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주말만 되면 연휴만 되면 다 인천공항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밖에 나가서 써요. 밖에 나가서 쓰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저축해요. 그러니 내수가 제대로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동네에서 식당을 하더라도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동네에서 식당을 하더라도 한번 찾아온 외국인이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사진을 남겨서 전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보면 식당 같은 것들도 전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 가면 어느 맛집이 있다고 다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찾아오잖아요. 이제는 그게 전국 단위가 아니고 전 세계 단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식당들, 포르투갈에 있는 식당들, 이런 식당들을 보면요. 시골에 있는 조그만 할머니가 하는 식당들도 다 그런 컨셉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인터넷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지. 인스타그램 아무데나, 페이스북 아무데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광장시장에 뭐 어떤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갔더니 그 뭐 빈대떡이 맛있더라라고 어떤 포르투갈 사람이 가서 거기다 그걸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그걸 미국 사람이 보고 뭐 스페인 사람이 보고 그리고 한국을 올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 거길 찾아가겠죠. 또 거기서 내가 거기 갔더니 그들이 말이야 오늘 나한테 바가지 씌웠어. 그러면 안 갑니다 거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수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국내 투자도 외국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도록, 세계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세상이 이미 됐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밥을 굶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동네 식당을 해도 그렇고 투자를 해도 그렇고 모두 다 글로벌한 관점에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